자, 그러면 이제 우선 변제권을 다 봤고요. 우선 변제권 승계란 말이 나와 있죠, 지금. 그래서 우선 변제권 승계가 있는데 금융기관은 지금 487조 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우선 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규정이 왜 들어왔냐면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엄청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채권 확보 수당이 마땅치 않았어요. 더군다나 판례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선 변제권만 승계하는 거 안 된다 그랬어요. 판례가.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으로부터 우선 변제권을 승계를 받았다. 채권자가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점에 대하여 채권자가 패소 판결 나갔어요. 이게. 그런 바람에 이 규정이 들어왔는데 금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만한 채권을 만약에 계약으로 양수를 했지 않습니까? 대출을 해주면서 그러면 금융기관이 그대로 임차인 우선 변제권을 승계를 해버립니다. 물론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잃어버렸다. 이사를 감으로써 그러면 이때는 우선 변제권 행사를 못하는데 금융기관은 승계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금융기관만은 승계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세요. 일단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 이제 한 장을 넘기면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확정일자 부여는 임대차 정보 제공인데 이 부분 30회 때 이 부분 가지고 장난을 심하게 치는 바람에 우리가 아주 애를 먹었는데 이해만 해둡니다. 일단은 임대차에 대하여 이해관계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주민센터라든가 등기소라든가 공직인사무소에서 확정일자 찍어줄 때 기록을 모두 남겨요.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전부 다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가지고 이해관계인이 열람이나 정보 제공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다음 순환 때 요약 과정에서 더 디테일하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의 이해관계인은 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세요. 일단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에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이 나오는데 이 부분 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뭔가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경매 등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경매 등에 관한 내용 486쪽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맨 위에 강제경매 신청이란 말 나와 있죠. 자, 그럼 이 부분 보는데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부분 임차인이 이제 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소송을 제기할 때 이때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민사소송법으로 가야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오래 걸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소액사건 심판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준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액사건은 원래 청구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이거든요. 원래. 그래가지고 단독 판사에 관하여 3개월 정도면 소송이 끝납니다. 근데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은요. 보증금액이 30억이 됐다 하더라도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해요. 그대로. 그래가지고 3개월 정도면 지급 판결 바로 나가버립니다. 이게 지급해라 하고 판결이 나가요. 그러면 판결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판결에 기초하여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판결에 기초한 경매를 우리 뭐라 부른다? 이것을 강제경매라 불러요. 그럼 저당 잡아놨다가 저당권에 의해서 실행하는 경매를 임의경매라 부릅니다. 그래서 강제경매를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경매를 신청할 때 주택인도를 먼저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원래 경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요. 임대인이 이행지체에 빠져 있어야 돼요. 그럼 임대차 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채무가 결련성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행지체에 빠져야지 경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임대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주택인도 먼저 해버려야 돼요. 주택의 인도와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거 아시죠? 이게. 그럼 주택인도를 먼저 해버려야 되지 경매가 들어갈 수 있음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또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시에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이게 주택인도죠.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집행개시 요건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 들어갈 수 있어요. 원래는 이것도 이제 민사집행법 규정에 일단 반하는 규정, 특별 규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다만 배당금을 이제 임차인이 수령하는 거예요. 이때는 인도해야 되겠죠? 이거 수령해놓고 안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경매 들어갈 때는 주택인도가 필요 없지만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인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임차권이 주택이 경락이 됐거든요. 그럼 임차권은 일단 소멸이에요. 일단 원칙 소멸인데 다만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부분 최근에 아주 잘 묻기 때문에 또 이해를 꼭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우선 면제권 관련 내용 이제 다 봤습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교재 489쪽으로 갑니다. 그럼 이거 최우선 면제권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것도 이제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 개념인데요. 이 개념은 이겁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라든가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이에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이게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구분을 꼭 해두시는데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의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예요. 후순위로 나오면 이건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은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임법, 상임법 어디를 뒤져봐도 최우선 변제란 말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에서도 최우선 변제란 말을 씁니다. 그대로 쓰는데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는 건데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그럼 이게 뭐라고요? 최우선 변제권. 그래서 이걸 꼭 명심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이제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요건이 이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 갖춰야 돼요. 입주와 중로 해놓으라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리고 보증금액이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이른바 소액 보증금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왜 경매 등기 전까지 입주와 중로 하라고 그랬냐? 이거는 만약에 경매 등기 후에 들어온 임차인, 소액 임차인도 최우선 변제를 인정한다면 임대인이 허위의 소액 임차인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경매 등기 전에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되고 보증금이 지역별로 이 금액을 안 넘어야 됩니다. 그럼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확정일자는 우선 면제권이 요건일 뿐이고 대항력이나 최우선 면제 요건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항 요건 갖추고 소액 보증금이 되는데 지역별 소액 보증금 범위가 2018년 9월 18일부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 현재 입법 예고됐어요. 입법 예고됐고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시행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을 지금 1억 5천으로 올리는 걸로 현재 입법 예고가 돼 있어요. 이게 입법 예고가 돼 있는데 확정이 되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이론적인 툴만 일단 이해를 하고 갑니다. 그럼 서울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서울의 경우는 현재는 1억 1천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3,700까지 최우선 면제 해줍니다. 이게. 그다음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 권역이 있죠. 과밀억제 권역은 일단은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있는 내용인데 인천광역시 과밀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일부 시중, 의정부시, 고양시, 그 다음 뭐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뭐 안양시 이런 데들이 전부 다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그럼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1억 원 이하라면 3,400까지는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입니다. 광역시는 이제 6천만 원 이하라면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예요. 여기서 인천광역시 있죠. 인천광역시는 과밀억제 권역이 올라가요. 그리고 광역시 있는 군들 있죠. 군 지역은 전국에 있는 군 지역은 전부 다 기타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는요 세 군데로 다 들어가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주택은요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근데 인천광역시 광화군에 있는 주택이죠 기타 지역으로 내려가요. 그다음에 송도 같은데 청라, 인천 송도라든가 청라는 과밀억제 권역이 아니에요 또. 그래서 거기는 또 광역시 적용합니다. 이거. 그래갖고 이제 송도에 저희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송도에 중개업을 하면서요 송도가 6천만 원이라는 거 모르는 분이 있어. 이게 송도가 역인지라 알아요. 역인지. 하여튼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누구한테 중개사법을 들었는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네 군데가 나와 있고 그럼 이 얘기입니다. 서울에서 그럼 보증금액이 1억 1천만 원을 넘어서면 아예 최우선 면제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금액 이하로 와야 되고 그 금액 이하로 왔을 때 일정액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쪽 금액은 참고로요. 이쪽 금액의 3분의 1이에요. 참고해 두시고요. 그럼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 금액은 낙찰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해줍니다. 이건 기억해야 되죠. 이것도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 선순위 저당권자가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찰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 그 지역들이 있죠.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가 어디가 적용되는지 이거 암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건. 그러니까 이런 거 내면 시험지 확 찢어버려야지 이거. 이런 걸 어떻게 암기하고 있어 이거. 그죠? 용인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화성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일단.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최우선 면제가 바로 이거였는데 참고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실무하실 때 우리 소액 임차인 서울에서 1억 1천만 원이 보증금이었다. 소액 임차인 맞죠? 그럼 3,700까지 해주고 있죠. 그러나 나머지 잔여 금액은 최우선 면제 안 해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소액 임차일지라도 전액을 최우선 면제를 받는 게 아니니까 확정일자 찍으라고 유도해야 됩니다. 아셨죠? 확정일자를 왜 찍으라고 해야 돼요? 못 받는 금액은 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 있도록.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최우선 면제를 다 봤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이 최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둡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가 돼 있는데 주택임대차위원회. 그러면 지금 왜 법무부일까? 우리는 그동안 계속 국토부였죠 지금. 국토부였는데 왜 법무부냐면 법이라는 거는 담당 장관이 있다고 그랬죠. 담당 장관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담당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근데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있죠. 임대차보호법의 담당 장관은 누구다?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정해서 이거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둡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 입법예고가 나간 게 이게 입법예고가 나간 게 법무부 거기서 나간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거치게 돼 있죠. 이걸 상향하겠다 지금. 서울을 1억 5천을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올리겠다는 얘기고. 그래갖고 이거 법무부에 둔다로 돼 있고요. 그럼 위원장은 법무부에 있으니까 법무부 차관이 합니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하고 있고 위원회 수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고요. 위원들의 임기는 모두 2년이라는 거 아시죠? 2년. 그래서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두세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임차권의 등기명령제로 갑니다. 그럼 임차권 등기명령제인데 492쪽이에요. 이 임차권의 등기명령제는 임차인의 자유로운 이사를 위해서 이 규정이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가 대항력, 우선면제권, 최우선면제권을 봤는데 어느 경우든 임차인은 입주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종료가 꼭 돼야 돼요. 종료가 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방 빼앗고 나가라 그래놓고 월세 보증금 잔뜩 올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럼 방에 나갈 리가 없죠. 그럼 임차인은 그 좋은 효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거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이사를 위해서 이 규정이 들어왔어요. 그럼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았다. 그러면 임차인은 단독으로 그 주택 소지관을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고요. 3주 정도면 촉탁으로 임차권 등기가 돼버려요. 등기 명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등기 그 효력을 우리는 기억하는데 임차권 등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임차인은 등기한 때로부터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임차인이 입주와 주민등록을 했어요. 확정일자 찍었어요. 그럼으로써 대항력 이미 취득해 놓은 게 있겠죠. 그럼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거는 이사를 가더라도 유지가 돼요. 그대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래서 이 등기 자체가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유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임차인이 이사를 갔거든요. 집이 비었죠. 그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럼 임차권 등기 후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 이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자는. 왜?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피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당권이 먼저 들어와 있는데 소액 임차인이 들어왔거든요. 이자가 나갔거든요. 등기해놓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소액 임차인이 빈 자리는 또 소액 임차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근데 이자에게 또 저당권자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양보해버리면 저당권자는 뒤통수 2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선 면제권을 인정해도 상관없죠. 이자가 확정일자 찍었다. 그러면 우선 면제권은 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면제권은 인정합니다. 그럼 이 부분 잠시. 주임법에서는 이렇게 낸 적이 있는데 상임법에서 이렇게 냈었죠. 임차권의 등기 후에 들어온 그 임차인은 이 주택의 경매 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낸 거예요. OX. 임차권의 등기 후에 그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이 주택의 경매 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맞아요? 맞죠? 맞죠? 지금 표현을 뭐라고 그랬어요? 보증금 중 일정액. 이게 뭐다? 최우선 민제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상가에서 이렇게 두 번이나 풀었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최우선 민제라는 개념은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는 걸 꼭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최우선 민제다. 그러니까 임차권에 등기 후에 들어온 임차에는 최우선 민제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금방 알아보는데 그렇게 안 내고 이걸 비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알아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이거 임차권 등기할 때 비용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 비용은 임대인이 내놔야 되죠.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참고. 마지막에 민법상 임대차의 등기도 동일 효력이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민법 임대차 편에서 뭘 공부했냐면 임차인은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대하여 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공부했죠. 들어본 적 있죠? 안 들어봤어요? 그럼 지금 들어보세요. 임차인은요, 반대의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할 것을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둘이 합의가 된 거예요. 임대인이 임차인이 합의돼갖고 임차권을 등기를 한 거예요. 이게 합의에 의한 임차권 등기라고 그러고 이건 명령에 의한 등기였죠 지금. 그럼 합의 등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민법상 임대차 등기라고 그래요. 이거를 민법상 임대차 등기라는데 그럼 합의에 의한 등기, 민법상 임대차의 등기도 효력이 똑같아요. 이거랑. 그 등기도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민의권을 등기한 때로부터 취득을 시킵니다. 이거. 그리고 그 합의 등기 후에 들어온 임차인,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최우선민의권이 없어요. 그러나 우선민의권을 인정합니다. 근데 합의 등기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돼요? 임차인이 부담해야죠. 합의 등기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자, 그럼 여기까지. 이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제였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넘어갑니다. 이제 존속기간 보호가 나오고 있죠. 493조. 그럼 이제 존속기간, 최단기간 이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주택임대차 계약은 최단기간 2년을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존속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어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그랬죠? 2년으로 본다. 그럼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은 2년 보장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을 이해해 두시고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럼 이 얘기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다.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안 한다. 그럼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 그럼 이건 부당이익이 되는 건 아니죠. 월세는 내란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묵시갱신을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묵시적갱신인데 묵시라는 말은 아무 얘기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데 이것을 우리 판례는 법정갱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까지 사이죠. 그래서 이제 1개월 했다가 이게 2개월로 바뀐 거예요 지금. 2개월 사이에 임차인에 대해 거절 통지 안 했어요. 나가라. 그 다음에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2개월 전입니다. 전까지 거절 통지 안 했습니다. 그럼 이거 나가겠다. 이런 통지 안 했어요. 그럼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 둘 다 2달 전까지죠. 그럼 이게 한 달에서 지금 2달로 바뀌었는데 이건 임차인한테 유리한 규정이에요? 임대인한테 유리한 규정이에요? 임차인한테 유리한 거죠. 2달로 바꾸는 거는. 그러니까 임대인이 깜빡하고 2달 전까지 거절 통지해야 되는데 안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때는 전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동일 조건으로 재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돼요. 그럼 이 얘기는 월세와 보증금을 함부로 증액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똑같은 조건을 가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가고. 존속기간은 근데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이제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이 됐거든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어요. 임대인에 대해서 나 나갈래.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통지를 해버리면 몇 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냐면 3개월이에요. 3개월 지나면 임대차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3개월 뒤에는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은 임차인한테 대단히 유리한 규정이더라. 그럼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거나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면 요 묵시적갱신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 원이었다. 그럼 1월 달에 50만 원 주고 2월 달에도 50만 원 주고 3월 달에도 50만 원 줬어요. 이익의 차임 연체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월세가 1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에 달할 때까지 연체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감 잡아두고요. 우리는 이런 것도 괄호넣기 낸 적이 있어요. 숫자를. 그러니까 숫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도입이 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으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 올해 시험에서 일단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개정이 되고 개정된 해에는 본격적으로 출제 안 하고요. 그 다음 해에 일단 개정된 부분은 본격적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해를 꼭 해두시는데 이건 임차인의 권리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6월에서 2월까지 사이죠.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계약을 갱신 요구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어요. 이게 그러면 기간이 지금 똑같은데 둘이 임대인은 거절 통지했어요. 6월에서 2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은 나가라 거절 통지했습니다. 아니면 보증금 5천만 원 올려달라. 그럼 나가라 이랬어요.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둘이 딱 부딪혔죠. 누가 이긴다? 임차인이 이기겠죠.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일단 그럼 이 거절 사유 주요 내용을 우리가 감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상인법은 거절 사유가 8가지, 주인법은 거절 사유가 9가지예요. 왜? 요것 때문에.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주인법은 거절 사유가 9가지인데 먼저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고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 그럼 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목적물을 고의 중과실파손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임차했다든가 쌍방합의하에 상당한 보상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의적으로 전대를 했어요. 그러면 거절할 수 있고 나아가 일부, 전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일부 멸실, 거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멸실이란 말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의사로 이 주택이 부서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주택에 아주 나쁜 임차인이 살고 있어갖고 그 주택이 벼락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일부가 부서졌다. 그래갖고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때는 거절할 수 있어요. 일단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 다음에 임대차 계약 당시에 재건축 계획, 대부분 철거했다는 계획을 고지했어요. 그래갖고 그 계획에 따르거나 노후화 등으로 안전상 사고의 우려가 있었다. 그럼으로써 재건축하거나 대부분 철거한다. 그럼 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시겠대요. 그럼 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임대인의 직계 좀비속이 거주하겠대요. 그래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직계라는 말 아시죠? 일직선상으로 움직이는 게 직계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계시면 임대인의 부모가 계시죠? 그 다음에 조부모 계시죠? 그 다음에 증조부모가 계십니다. 일직선상이죠. 그 다음에 임대인의 자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이 있습니다. 일직선상으로 움직이는 게 직계다. 옆으로 움직이면 뭐라고 그래요? 반계라고 그래요. 옆으로 움직이면 반계랍니다. 그래서 직계 좀비속이 거주한다. 그럼으로써 거절할 수 있죠. 일단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직접 살겠다고 갱신 요구를 거절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살지 않고 다시 세를 놨더라 이거예요. 그럼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이때 손해액도 딱 정해놨어요. 손해액도 이거 참고해 두시는데 일단은 3개월분 환산차임. 그럼 3개월분 환산차임이 뭐냐면 나가는 임차인이 냈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3개월분 차임, 월세에다 더하는 거죠. 보증금을 환산해가지고. 그래갖고 그 3개월분 차임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그럼 새로운 임차인이 월세를 낼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우리 나가는 임차인이 냈던 월 차임, 그거의 차액. 몇 년치? 2년치. 또는 임차인이 이삽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갔겠죠. 이 중 금액이 또 가장 적은 것도 아니고 뭐예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셋 중에 가장 큰 걸로. 이걸로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것도 가장 적은 금액이 원래 통상적인 법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일단은 큰 걸로 이렇게 이제 규정을 뒀죠. 자, 그래서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의 갱신 요건은 몇 번만 행사할 수 있다고요? 1회만. 이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처음에 계약을 2년을 했어요. 그래갖고 임차인이 묵시갱신이 냈습니다. 또 묵시갱신이 됐어요. 또. 그러고 났더니 이제 임대인이 나가래요.
이제 그러면 행사할 수 있나요? 행사할 수 있죠? 1회다 무조건. 그래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갱신료로 갱신이 됐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차 간주가 됩니다. 간주가 되고, 그럼 이건 갱신료로 갱신이 되니까 보증금과 월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겠죠? 증감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증감할 수 있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분할했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데 이게 임차인이 말이에요. 이사 가기 싫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사는 게 좋다. 애 학교들 때문에. 그래갖고 행사를 해갖고 갱신을 해줬는데 이번엔 또 이사 갈 일이 생긴 거예요. 언제든지 또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아무리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지금. 법논리적으로 아예 안 맞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했다 이거지. 지가 떼써가지고 갱신 요구해갖고 갱신해줬는데 이번에 이사 가겠다? 임대인이 무슨 호구입니까 이거? 그래서 어쨌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럼 이제 3개월 지나면 역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꼭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작년에 본격적으로 안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를 물어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갱신 요건에 대한 내용을 다 봤고요. 이제 그러면 넘어갑니다.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인데 요거는 상식적으로 잘 아셔요. 이게 5% 룰이죠. 경제사 등의 변동으로 월차임과 보증금이 적정치 않게 된다. 장래야가 증감 청구할 수 있고, 증액에 대한 제한만 있어요. 감액에 대한 제한은 있다 없다? 없다. 요즘 감액 가지고 잘 물어보고 있는데 감액 제한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깎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이거는 5% 증액을 할 때는 20분의 1을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한다. 20분의 1은 5% 제한이죠. 이게 5% 룰이에요. 그래서 증액 후 1년 내는 다시 증액하지 못하고요. 이게 근데 이거를 또 조례로 5%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오세훈 시장이 5%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니까 조례로다가 뭐 서울시는 증액 제한을 3%로 하겠다. 이러면 낙선하겠죠. 다음에 절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5%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례로 이건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다음에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럼 전환시킬 때 이때 연 1할이에요. 연 1할은 10%죠. 10% 또는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 현재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가 연 0.5%예요. 여기에다가 더하기 몇 프로? 2%예요. 더하기 2%입니다.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해 전환하지 못한다. 그러면 연 10%나 지금 현재 한국은행 공시기준율 더하기 2%의 F면 2.5%밖에 안 되니까 연 2.5%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연 2.5%를 초과해 전환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걸 초과해 전환시켰다. 증액 제한을 위반했다. 초과 지급된 건 모두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이거. 그 참고사항인데요. 보증금이 1억이었어요. 월세가 1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럼 렌트홈 들어갖고 계산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이거. 금액 딱 집어넣으면 프로테이지 넣고 계산 딱 때려버리면 얼마를 올릴 수 있는지 다 나와요. 나오는데 이거를 각각 계산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5% 제한이니까 1억이라면 500만 원 올릴 수 있죠? 5%면. 맞죠? 그 다음에 여기 100만 원이면 5만 원 올릴 수 있죠? 5% 제한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계산하고요. 그러면 보증금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월세만 올린다. 그러면 요 금액 더 올릴 수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요 금액을 전환해갖고 환산시키는 거예요. 그럼 몇천 원 정도 나와요. 몇천 원. 그럼 500만 원을 연 2.5%로 환산시키잖아요. 그죠? 그럼 500만 원을 연 2.5% 하면 이게 7만 5천 원인가? 아니 12만 5천 원인가? 그죠? 12만 500만 원 전환시키면 연 2.5%로 전환시키면 연 12만 5천 원인가 나오죠? 250, 5, 25, 12만 5천 원 맞네. 12만 5천 원 나오고 이것을 12로 나누면 월세가 되죠. 그럼 만 원 정도 더 올릴 수 있네. 그러니까 6만 원까지는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렌트홈 들어가면 계산식이 떠 있어요. 클릭 계산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서 요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우리 사례 중에 하나가 난 이거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렌트홈 계산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월세는 놔두고 보증금만 올리는 거야.
그랬더니 지금 6만 원까지 올릴 수 있죠, 이거. 이걸 갖다가 환산하는 거죠, 다시. 환산해가지고 보증금액 올릴 수 있어요. 이거 환산해보면 6만 원 곱하기 12 하면 72만 원. 맞죠? 72만 원 나누기 0.25% 해보세요, 한번. 얼마 나오나? 72만 원 나누기 0.25% 한번 해보라고요. 0.025인가? 2.5%니까? 2.5% 나눠보세요. 72만 원을. 2.5% 나눠보세요. 얼마 나와요? 한 2천만 원 안 나오고 한 1천 몇만 원 나올 것 같은데? 얼마 나옵니까? 예? 1,800 정도 나와요? 그러면 월세를 놔둔 상태에서 1,800 정도 나옵니까? 0.02으로 나누니까 2,800이나 나와요? 우와, 2,880만 원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월세를 놔둔 상태에서 보증금만 올려버린다. 그러면 근 3천만 원 가까이 올릴 수 있어요. 1억짜리를. 뭔 말인지 아셔요? 저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 적당하지 않다고 되는데 엔톰 계산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 그럼 목돈 필요하면 난 월세 놔두고 보증금 올려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임차에는요 1억짜리 들어가 있는데 2,800이나 올려야 된다. 쉽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아셔요? 근데 전세하고 형평성이 떨어지죠 지금. 그럼 전세만 했다. 월세가 없는. 그럼 전세를 5% 제한 받거든. 근데 또 월세가 있으면 그걸 역산해갖고 합산하게 돼 있어. 월세가 있으면. 그러니까 월세는 지금 올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지금 6만 원이잖아 이거. 6만 원인데 이걸 역산한다니까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거 물어본 거예요. 이게 계산식이 이게 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금액이 적으면. 보증금 2천 들어갔잖아요. 2천만 원 올려줘야 돼. 잘못하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임대인이 악용할 소지가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렌트홈의 계산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두세요. 자, 그러면 차임등의 증액증권 이해해 두시고 다음 넘어갑니다. 임차권의 승계 규정인데 이것도 결론만 짚고 갑니다. 임차권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거는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럼 가정 공동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 이 자가 사실혼 배우자죠. 그럼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사망을 해버리면 쫓겨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임차권을 승계를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상속을 시키겠다. 그럼 처가 있는 남편이, 남편 있는 처가 딴 살림 살림입니다. 이것은 내연관계나 부척관계지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부부와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혼인신고 못한 부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차권을 상속을 시키겠다. 근데 임차인이 돌아가시면서 빚만 잔뜩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포기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것도 1월 내에 이제 포기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해버리면 돼요. 상속 포기는 원래 법원에 신고해야 되고 3개월 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속편에 대한 특별 규정을 역시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승계 규정 이 정도만 감만 잡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표준계약서 규정이 있는데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담당 장관이 누구라고요?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정할 수 있겠죠. 이때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는 거예요. 그 주택임대차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일단 현재 정했는데 이것을 사용할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이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표준계약서를 유일하게 사용할 의무가 발생되고 있는 게 뭐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예요. 다만 당사자가 이 표준계약서를 안 쓰기로 합의했다. 그 경우는 사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 표준계약서 절대 안 씁니다. 일단 자,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거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 부분도 좀 지금 개정이 됐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원래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거는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둔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법률구조공단 지부만. 근데 추가했죠. LH공사, 한국토익동사지사,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이죠. 한국부동산원의 지부, 지사에다가 사무소에다가 둔다라고 돼 있죠.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는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요, 고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에서 운영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법에 근거 없이 박원순 시장이 일단 운영을 했다가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법제화시킨 제도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구조공단 지부, LH공사, 토지주택공사라든가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에 둔다예요. 근데 시도에는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시도에 다 설치가 돼 있어요, 현재. 근데 둘 수 있다로 돼 있고, 위원장은 일단 호선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들 중에서 이제 호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반장 선거하는 거고, 위원회 수 되게 많죠. 5명 이상 30명 이내 위원으로 일단 구성하고, 임기가 좀 특이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는 몇 년? 3년이에요. 지금까지는 위원회 위원들 전부 다 임기가 2년이었죠. 근데 요것만 딱 3년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쟁조정 신청 들어갔잖아요. 60일에 분쟁조정을 마치게 돼 있어요. 60일에. 이를 이제 30일 연장하게 돼 있는데, 그럼 조정안이 나왔어요. 그럼 조정안이 나오면 14일입니다. 14일 내에 조정안에 대한 서면으로 수락의 의사표시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정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야지만 조정 신청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조정 신청 들어갔고 조정안이 나왔잖아요. 며칠 내 수락의 의사 표시 안 하면 14일이에요. 거절한 것으로 본다죠. 이게 7일이었는데 14일로 바꿨어요, 지금.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를 꼭 해두시고, 이것도. 그럼 조정사항은 당연히 차임 보증금의 증감이라든가 임대차 기간, 그다음에 이제 목적물 반환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수선에 관한 사항. 수선이 제일 많겠죠? 분쟁이. 수리.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수 분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이 정도만 감 잡아두세요. 내용이 되게 많죠,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도. 그래서 이 정도만 감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었어요. 자, 그럼 지금서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봅니다. 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요, 주임법을 골자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상임법과 주임법은 주임법을 위주로 철저히 숙지를 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임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꼭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임법은 주임법을 골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럼 상임법은 2002년도 월드컵이 있던 해 제정이 시행됩니다.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 법이죠, 이거는. 자, 그럼 역시 적용 범위예요. 이 적용 범위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목적 건물의 임대차 하나에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상가 임차인이요, 사업자 등록 안 돼 있잖아요. 보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무조건 돼 있어야 되고, 영업목적 임대차 해야 돼요. 그럼 영업목적으로 임대차를 해야 되니까 동창회나 종친회 사무실은 적용이 없겠죠. 나아가 교회. 교회는 영업목적 아니죠. 근데 일부 몰직한 분들이 영업목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교회는 절대 영업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적용이 없어요. 그럼 순수 제조 공장이에요. 그 다음에 창고였습니다. 여긴 적용이 있을까 없을까? 예? 없어요. 도금공장 사건에서 우리 판례가 그랬죠. 도금공장 사건 입법 시간에 공부할 텐데, 순수 제조만이 이루어지는, 순수 보관만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실행위만 이루어지는 제조 공장이라든가 창고에는 적용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순수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업 활동이 같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적용이 된다는 게 우리 판례였습니다. 참고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된 부분은 영업료로 써야 되겠죠? 똑같고, 미등기 상가 전세도 적용이 됩니다. 주임법과 똑같고, 그 다음에 일시사용 상가 임대차는 적용이 없어요. 땡처리 장소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땡처리 장소는 거기 사업자 등록 안 돼 있을 가능성이 크죠,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일시사용 상가 임대 적용이 없고, 이거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도 적용되는 걸로 일단 해석이 되고 있어요.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을 위한 법이니까. 근데 극소수의 반대 견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 법은 진짜 특이한 게 보증금 제한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초과해버리면
전면적인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일부 규정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숫자를 다 암기해야 되는데 지금 역시 지역을 네 군데로 나눴죠. 서울은 과밀 억제 원역인데 서울특별시는 9억을 초과하면 아예 적용이 없어요. 9억 이하로 가야 돼요. 서울을 제외한 과밀 억제 원역과 부산광역시예요. 여기 있는 상가는 6억 9천 이하로 와야 되고 광역시 있잖아요. 광역시는 이거는 5억 4천만 원 이하로 와야 됩니다. 일단은 광역시 있는 상가는 이때 광역시 중에 과밀 억제 원역이 있죠. 과밀 억제 원역인 광역시가 어디예요? 인천광역시죠. 인천광역시고 그다음에 광역시 있는 군지역들 있죠. 이거는 전부 다 기타 지역으로 역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지역은 일단 3억 7천 이하로 와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요. 월세 있지 않습니까? 월 차임이 있으면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여 합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환산합산보증금이라 불러요. 환산보증금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서울은 지금 9억 이하고 이거 과밀억제는 6억 9천, 광역시는 5억 4천,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37인데 3억 7천인데 숫자는 어떻게 암기할 거냐? 9억은 기억했죠? 69, 54죠. 69, 54 이해하셨죠? 그 다음 37이에요. 69, 54, 37 서울은 9억이니까 맨 마지막에 지금 기타 지역은 10이죠. 합치면 10, 37 감 잡았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래서 숫자 그렇게 가시고 그럼 참고 수원시예요. 수원시는 어디 적용해요? 과밀. 의정부시도 과밀.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어디예요? 아, 창원시는 여기 없잖아 지금. 기타. 이해되세요? 강화군. 기타. 출제한 적이 있죠. 다음 중 상가 건물 임대차법으로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수원시 소재 상가 임대사로서 보증금 몇 억에 월 차임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충 감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낼 일은 없는데 어쨌든 감은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럼 서울은 지금 9억 이하에 적용되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소재 상가 임대차예요. 보증금이 2억이었어요. 월세가 800이 있었다. 적용된다 안 된다? 일단 적용 안 된다. 환산 10억 됐죠 지금?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사례형으로 문제를 다 내고 있습니다. 상가를. 그러니까 꼭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보증금 제한을 넘어서면 전면적인 적용이 안 되고 일부 규정만 적용을 합니다. 그럼 적용을 아예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일부 규정 그걸 꼭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부 규정 보겠습니다. 보증금 제한을 넘어서더라도 적용되는 규정이 뭐가 있느냐 이 문제인데 그래가지고 보증금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 거기 그저 환상 보증금을 초과하여도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있죠. 근데 거기 지금 1번 대항력 갱신 요구권 계약갱신 특례는 참고 사항이고요. 권리금, 3기차 계약 해지, 임대차 표준 계약서가 있죠. 이거 있는데 그래서 이거 암기합니다. 암기할 거 해주는데 대항력 규정, 보증금에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권리금 보호 규정도 마찬가지예요. 계약갱신, 3기차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이 규정, 해지 규정.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건 규정.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규정. 이것은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걸 대권 3기 요구 표준으로 기억하세요. 대권이 뭔지 알죠? 대권은 3기를 요구하는 게 표준이에요. 대권은 3기를 요구하는 게 표준이다. 이렇게 꼭 암기해 주세요. 대권 3기 요구 표준. 그럼 대가 대항력이죠. 권은 권리금이고 3기 차임연체 해지 규정이죠. 그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상가 임차인이 있잖아요. 표준계약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대항력 다 있습니다. 보증금에 관계없이 갱신 요건 다 있어요. 권리금 보호 다 합니다. 3기 차임연체 때문에 계약 깰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임시 특례 규정. 이건 이제 의미가 없어졌는데 이해만 일단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는 아주 웃기는 사태가 벌어졌죠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태 때문에 특별 규정, 임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작년 9월 29일서부터 시행됐죠. 그래서 2020년 9월 29일서부터 6개월 동안이었죠. 6개월 동안. 그럼 지금 3월 28일로 끝났죠. 3월 28일로 끝났는데
이때까지는 상가 임차인이요 3기 차임을 연체하잖아요. 3기 차임을 연체해버리면 강력한 상가 임차인의 보호 규정이 적용이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무하실 때 상가 임차인한테 꼭 그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3기 차임은 절대 연체하지 말라고. 그럼 3기를 연체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상가 임차인이 3기 연체했죠. 일단 계약 깨버릴 수 있죠.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권리금 보호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3기 차임 연체해버리면. 권리금은요.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에 안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의 첫 번째가 3기 차임 연체예요. 그러니까 권리금 보호도 못 받아요. 3기 차임 연체해버리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기 차임을 연체했잖아요. 갱신 요건이 있다 없다? 아, 갱신 요건은 있죠. 있긴 있는데. 거절 사유죠 이거? 갱신 요구 거절 사유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3기 차임을 연체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건 나중에 회복해도 소용없어요. 연체를 했다가 지금은 연체 사실이 없는 거야. 그래도 연체한 적이 있다면 전부 다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전체 연체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연체하면 아주 좋은 효력을 다 잃는데 이 6개월 동안은 봐주겠다 이거지. 연체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래갖고 못된 상가 임차인이 일부러 연체시키는 사람도 있죠. 장사가 더 잘 되는데 연체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임시 특례 규정이 그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3월 28일로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전국에 있는 상가 임차인한테 모두 적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참고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거 상임법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 그래서 보증금 제한을 넘어서도 대권 3기 요구 표준은 적용한다.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갑니다. 대항력 규정. 주임법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구조는 똑같은데 여기 상가는 지금 주민등록 전입이 아니겠죠. 사업자 등록 신청이에요. 증을 받은 때가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때가 아니고 신청을 하면 다음 날서부터 대항력을 상가 임차인은 취득하고요. 그럼 양수인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죠. 우선 면제권의 규정. 주임법과 똑같다. 대항력이 있어야 되고 확정일자 받아야 되는데 확정일자 찍는 곳만 상가가 틀려요. 상가는 확정일자 어디서 받아야 돼요? 관할 세무서장입니다. 요거만 주의하면 되고. 다음 넘어갑니다. 경매. 지금 교재 503쪽 가고 있죠? 경매에 관한 내용. 그래서 이 지금 경매에 관한 내용은 교재 504쪽에 있네요. 강제경매 신청 맨 위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액사건 심판법을 이거 준용하고요. 이거는 주임법과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경매 신청할 때 상가 인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상가 인도 필요 없고요. 단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인도해줘야 되죠. 완전히 똑같고. 그다음에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는데 다만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다음 정보 제공. 그래서 임대차 정보의 제공과 우선면제권의 승계 똑같습니다. 금융기관은 우선면제권 승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는 상가 임차인의 이해관계는 확정일자 부여기관 세무서장이죠. 이자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다는 거. 디테일한 내용은 다음 순한테 더 다루기로 하고요. 넘어갑니다. 최우선 변제권의 구조 똑같아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도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고 경매 등기 전까지 상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되고 보증금액이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서울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은 6,500만 원 이하야 되고요. 과밀학적은 5,500만 원 이하야 되고 광역시는 3,800 이하, 기타 지역은 3,000만 원 이하야 되고요.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6,500 이하로 왔다. 그럼 서울의 경우는 2,200까지는 최우선 면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이한 게 보증금에다가 월세 곱하기 100하여 합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우선 변제 임차인 여부를 따집니다. 그러면 이게 주임법과 차이가 있는 거죠. 주택임대차에 있어서는 만약에 우리 노원에 있는 주택임대차였어요.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가 1,000만 원이 있었어요. 펜트죠 지금.
그래도 최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이에요. 근데 상가는 보증금 6,500에다가 만약에 단돈 5만 원 월세가 있었잖아요. 소액 임차인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상가는 월세를 언제나 따져요.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정할 때도 상가는 월세 곱하기 100을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면 노원에 있는 상가였습니다. 상가 임대차였는데 임차인의 보증금이 1,500만 원이었어요. 월세가 50만 원이 있었어요. 요 임차인 최우선 면제 임차인 맞아요? 맞죠? 딱 6,500 떨어졌죠? 그죠? 이 상가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까지다? 2,200까지. 그렇게 쉬우면 뭐하러 또 물어봤겠습니까? 보증금이 얼마라고요? 1,500이니까 1,500만 원이지 2,200이 아니죠. 이제 세 번째 물어봤나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똑같은 내용 계속 묻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보다 보증금액이 적어버렸다. 그럼 그 금액으로 가야 되지. 2,200 받아가면 안 되죠? 뭔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최우선 면제 해주는 금액은 똑같아요. 낙찰 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선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정도. 이거 안 내니까 다행이지. 어쨌든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최우선 면제 여기까지 다 봤고요. 실무적으로는 소액 임차인들도 확정일자 찍으라고 유도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가 있죠. 이것도 생겼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요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있듯이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법무부죠, 이것도. 법무부에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를 둔다 그랬는데 위원수가 차이가 있어요. 주택임대차위원회는 그 소액 임차인 범위에서 법무부에 9명 이상 15명 이내로 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10명 이상 15명이에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법무부 법안 담당자가 실수한 거 아닌가 싶어요. 실수한 거다 이거는. 이게 9명인데 기억이 가물가물해갖고 10명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한을 했다가 이게 통과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 바람에 10명, 15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만 잡아두시고. 임기는 역시 몇 년? 2년이겠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만 임기가 3년이고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 위원들은 전부 다 2년입니다. 임기가. 감 잡았죠?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하고요. 자, 이제 존속기간 보호. 우리 주임법과 구조가 똑같죠? 상가는 최단 몇 년? 1년이고요. 임차인만 1년 미만 정한 기간의 이유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묵시행위신 규정. 임차인 규정만 빼고 다 똑같아요. 주임법과. 근데 다만 상임법은 개정이 안 됐어요. 주임법은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6월에서 2월이었죠. 상가는 6월에서 1월이에요. 그대로 가고 있어요. 1월로 가고 있고 전임대차 동일조건 재임대차 간주가 되고 다만 존속기한은 1년으로 본다고. 그럼 월세가 함부로 못 올린다는 얘기죠. 이 얘기고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이 해지를 통지해버리면 임대인이 이 통지 받았어요. 3개월 지나면 해록 발생하는 거죠. 주임법과 똑같아요. 임차인에 대한 규정만 싹 빠졌어요. 왜? 갱신 요건이 있으니까 빼놓은 거예요. 상가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갱신 요건이 상가에서 먼저 생긴 거죠. 그리고 작년에 주택에서 갱신 요건이 생겼는데 이걸 주택에서 만들면서 아주 개떡같이 만들어놔갖고 어쨌든 문제는 딱 좋은데 그리고 상가 이거 있잖아요. 갱신 요건 이거 엄청 잘 물었죠. 주임법과 결정적 차이였거든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6월에서 1월까지 임대인의 갱신을 요구한다. 그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8가지 정당한 거절 사유는 똑같습니다. 다만 요거만 차이가 있죠. 상가는 몇 기 차임연체? 3기 차임연체. 자, 여기서 참고 리걸 마인드를 잠깐 테스트 하는데 임차인이 3기 차임을 연체했거든요. 3기의 차임을 연체한 임차는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다. 3기의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만약에 냈어요. OX. X?
X입니까? 좋습니다. 하산할 때가 됐네. 갱신요구 거절 사유죠, 이거. 갱신요구 불가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3기의 차임을 연체했을지라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갱신요구를 할 수는 있다. 시험은 어떻게 넣느냐? 시험은 2기 갖고 물어봤어요. 2기의 차임을 연체한 임차는 갱신요건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건 확실히 틀렸죠? 확실히 틀렸어요. 차라리 5기의 차임을 연체했다. 그래도 갱신요건을 행사할 수는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참고하세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제 이해만 해두시고요. 나머지 여기는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하시겠대요. 그 거절 사유가 없죠, 지금. 나머지는 똑같고. 그러니까 주임법은 임대인이 직접 거주함을 이유로 해서 거절할 수가 있는데 상임법은 그게 없습니다. 자, 다음 이제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이거는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10년을 초과하자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보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상가는 이 얘기고. 그럼 갱신요구로 갱신이 됐잖아요. 동일 조건 재임대차 간주가 됐는데 다만 지가 요구를 했으니까 월세 보증금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저기는 똑같아요. 주임법과 똑같은데 존속기간 주임법은 2년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었고 주임법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었죠. 그럼 이거 차이가 아주 결정적인 차이죠. 주택임대차 갱신요건하고 상가건물 갱신요건에서는 차이점이 해지. 임차인이 갱신 요구해서 갱신해줬거든요. 임차인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맞지. 이게 맞죠. 아니 법논리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상가 임차인이 영업이 잘 돼. 갱신해달라고 떼썼어요. 그래. 갱신해줄게. 대신 월세 좀만 더 내라. 이제 영업이 안 돼. 빼겠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주임법은 되는 거죠, 지금. 주임법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해를 해두세요, 이제. 이거를. 그래서 상가는 묵시의 갱신의 경우만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주택은, 주택임대차는 묵시의 갱신이 됐던 임차인의 갱신요구로 갱신이 됐던 언제든지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이제 감 잡아두시고. 자, 그럼 넘어갑니다. 이제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이거 주임법과 구조가 똑같죠? 주택, 이게 상가도 마찬가지로 5% 제한이라는 거 알죠? 숫자 표현만 차이가 있는데, 주임법은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20분의 1. 상가는 100분의 5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5% 제한을 하고 있고요. 증액 훈련은 다시 증액하지 못하는 거. 이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월세 차임 전환. 이것은 주임법은 10%였죠? 연 10%인데 이건 상임법은 12%. 1할 2푼이에요. 1할 2푼이고 또는 한국은행 공시기준금리 이거는 공시기준금리의 0.5%인데 곱하기 4.5에 이거는 곱하기다. 주임법은 더하기 2%였죠? 더하기. 근데 사실은 이거 0.5 곱하기 4.5에 버리면 2.25%예요. 자연수 이하기 때문에 더 낮죠? 상가 전환이 더 낮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주임법은 곱하기였는데 더하기로 바꿔놓은 이유가 요 기준금리가 자연수로 바뀌어버리면 이게 쑥쑥쑥 올라가요. 곱하기 해버리면. 그러니까 더하기로 바꿔놓은 건데 지금 거꾸로 된 거죠. 지금. 상가가 더 낮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4.5배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전 숫자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갑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 두 법이 완전히 똑같다.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가 된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단독으로 상가 소재지 관할 법원에다가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고요. 그러면 등기가 돼버리면 대항력 우선명예권을 등기한 때로부터 취득하게 되고 이사를 가더라도 그 상가를 빼더라도 대항력 우선명예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나아가서 그 위에 들어 임차인은 최우선명예권 없고요. 우선명예권 인정하고요.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 청구할 수 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상가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을 할 수 있죠. 임대차 등기할 수 있어요. 합의하여. 그때도 그 등기율은 똑같은데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보증금 제한 범위 내로 보증금 제한 범위 내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합의 등기 효력이 이 등기 효력과 똑같습니다. 뭔 얘기냐? 서울 소재 상가 임대차로서
보증금 2억에다가 월세가 800이었어요. 요 임차인은 보증금 제한을 넘어섰죠. 그럼 이 임차인이 보호되는 규정은 대권 3기 요구 표준백기 적용이 안 돼요. 맞죠? 대항력 규정, 권리금 보호 규정, 3기 채무세 해지 규정, 갱신요건 규정, 표준계약서 규정만 적용된다. 그러면 등기 명령제 규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죠? 등기 명령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등기 명령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선 면제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존속기간 1년으로 본다. 이런 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요 임차인은 명령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죠. 합의 등기는 있을 수 있죠. 합의 임차권의 등기 있을 수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 합의해서. 그럼 이 등기율은 어떻게 되느냐? 기억나세요? 민법에서 합의한 등기율이요. 등기는 언제나 대항력이 있어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은 인정해요. 근데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민법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예를 들어서 보증금 제한 내로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2억에다가 월세가 700이었습니다. 그럼 요 임차인이에요. 요 임차인은 등기하는 방법이 명령 등기가 있고 합의 등기가 있죠. 둘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럼 명령 등기는 대항력이 있고 우선 면제권도 있고 상인법이 적용되니까 지금. 근데 합의 등기 했습니다. 합의 등기 하게 되면 이거 대항력 있죠. 그 다음에 우선 면제권도 있습니다. 똑같죠. 뭔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주임법은 명령으로 등기하든 합의로 등기하든 대항력 우선 면제권 다 인정해요. 상가는 다르죠. 보증금 제한으로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보증금 제한 범위로 들어왔다면 명령에 의한 등기, 합의 등기 다 있을 수 있고 모두 그 등기는 우선 면제권 인정이 됩니다. 대항력은 다 인정하고. 근데 보증금 제한으로 넘어섰잖아요. 넘어서면 그 등기는 명령에 의한 등기는 있을 수가 없고 합의 등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등기는 대항력만 인정한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이거예요. 원래 임차권 등기 있잖아요. 우선 면제권이 없죠. 원래 없어요. 민법에 따라서 대항력만 인정합니다. 토지임대차 등기했다? 대항력 있죠, 다. 있는데 근데 임차권 등기가 우선 변제권까지 갖게 된 것은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주임법, 상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임차권의 등기가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된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우리는 거기까지 꿰고 있어야 됩니다. 실무 가시면 가끔가다 손님이 그런 거 물어보시면 있어요. 전세권 등기하는 거하고 확정일자 찍는 거하고 임차권 등기하는 게 뭔 차이가 있는데요. 그거 몰라도 됩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손님이 약호를 한번 눌러놔야지 그냥. 이게 알아듣지도 못하게 막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저놈이 뭔가 알고 있구나. 뭔 말인지 아셔요? 그러니까 감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임차권의 등기는 원래 대항력만 인정했는데 우선 변제권까지 지정하게 된 게 특별법이 적용되는 거, 주임법, 상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우선 변제권까지 갖게 됐다. 뭔 말인지 아셨죠? 그렇게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용이 깊이 들어갔어요 지금. 자, 그럼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시험에 여기까지 물어보면 죽었어 이거. 여기까지 물어보면. 그러니까 적을 필요 없습니다. 적다 말았죠 지금. 적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권리금 보호 규정. 이왕 늦었으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그냥? 좀 쉬었다 하죠. 뭐 다 한 것 같긴 한데 좀 쉬었다 하죠.